한 부부가 자신들의 침실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휴스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죠.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번번이 끊기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때 한 젊은 사설탐정이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용의자에게 자발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맺는 극도로 위험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그녀는 점차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마침내 이 이중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이 여성 탐정은 23살에 불과했으며 법 집행기관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지 못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휴스턴 도심 서쪽 10번 고속도로 남쪽에 위치한 메모리얼 구역은 현지에서 유명한 고급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나무가 무성하고 거리가 한적해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좋은 도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많은 부유층이 이곳에 저택을 지어 사생활 보호와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한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제임스 캠벨과 아내 버지니아 캠벨은 이 메모리얼 구역의 주민이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제임스는 가족들, 특히 자주 함께 지냈던 두 손자 매튜와 피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진지하게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6월 19일 새벽 4시경 이 부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들의 침실 침대에서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캠벨가의 입주 여종업원 마리아 곤살레스였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총소리 같은 소음을 듣고 방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지만 뚜렷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분 후 매튜와 피터가 갑자기 격렬하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외조부모의 침실에 피가 흥건하다고 그녀에게 말했죠. 마리아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침실 안은 참혹했습니다. 제임스와 버지니아는 수면 중 각각 3발의 총격을 받았으며 머리에 2발, 가슴에 1발을 맞았습니다. 상처의 특징은 근거리 총격입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이 가택 침입 절도로 인해 발생한 흉악 범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감식이 깊어지면서 이 가설은 곧 뒤집혔죠. 집 전체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층 거실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지만 창틀과 잠금장치 모두 온전했으며 강제로 열거나 파손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날 밤 그 창문이 잠겨있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침실 현장에서는 조사관들이 여러 개의 45구경 탄피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거실 카펫에 남겨진 플라스틱 장갑 한 짝이 집안에서 발견되었죠. 집안에서는 어떤 재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과 캐비닛은 뒤진 흔적이 없었고 귀중품은 평소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가 착용한 다이아몬드 보석조차 원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경찰은 절도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범행 방식을 볼 때 살인범의 행동은 매우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명확한 계획성과 표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경찰은 증오나 원한 청성 등 개인적인 원한과 관련된 계획적 살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피해자 부부 생전의 대인관계와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옮겨갔습니다. 제임스 캠벨은 1927년 텍사스 크로스프레인스에서 9남매 중 9째로 태어났습니다. 약사인 아버지가 가족의 짐을 짊어졌고 제임스는 대공황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텍사스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49년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버지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법률 사무소를 운영했고 제임스는 휴스턴의 금메달급 변호사가 되었죠. 버지니아는 그의 유능한 조수였습니다. 캠벨 부부에게는 신시아, 미셸, 베티, 제니라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매우 안락했죠. 3개의 욕실이 딸린 호화로운 5침실 주택이었고 제임스의 법률 서적이 가득한 서재가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동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다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캠벨 부부는 휴스턴 상류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경찰은 한때 제임스의 법률 직업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와 수년간 알고 지낸 변호사 친구는 제임스가 고객들의 평가가 매우 높은 존경받는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형사사건에 대리한 적이 없으며 주요 업무 분야가 형사변호가 아닌 인신상해소송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부부가 가족과 아이들의 삶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매튜 피터와 대화했을 때 두 소녀는 침실 침대 발치에 있는 침낭에서 잤다고 회상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2, 3분 정도 숨어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갔고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외조부모가 살해된 것을 발견한 후에야 도움을 청하러 마리아의 방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매튜는 매우 슬퍼하며 원래 캠벨 부부가 일주일 후 그들을 디즈니랜드에 데려갈 계획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장녀인 신시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국 제임스의 형이 두 아이를 데려가 보살폈습니다.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없고 명확한 단서도 부족하자 조사관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실 창문 아래 화단에서 남성용 부추가 남긴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경찰에게 최근 정원에서 빈 맥주캔과 담배 꽁초를 발견한 적이 있으며 누군가 이 집에 잠복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캠벨 부부의 장녀 신시아가 전 남편 마이클과 이혼한 후 그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갈까봐 계속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며 항상 문과 창문을 잠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직접 모든 창문을 확인하고 잠궜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나기 직전 마리아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마리아도 신시아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며칠 전 버지니아가 블라인드를 조절하다가 신시아가 창문으로 올라오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당시 신시아의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되고 긴장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간, 신시아가 부모님과 아이들을 보러 오는 길이라며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으며 몹시 흥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캠벨가의 다른 딸들에게 연락해 진실을 밝힐 단서를 제공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3명의 딸이 차례로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유독 신시아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은 조사관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시아는 그녀의 남자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늦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관례에 따라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신문을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갔죠. 대화에서 신시아는 전 남편 마이클 레이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지만 최근 연락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그의 행방도 모른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신시아는 사건 당일 밤 내내 남자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다가 아파트로 돌아와 쉬었고 새벽 3시쯤 다른 모임에 갔다는 것입니다. 신시아는 사건 당일 밤 10시쯤 돈을 빌리기 위해 부모님 집에 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버지니아가 돈을 건네주자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어릴 때부터 새 여동생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콜로라도로 가출해 그곳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마이클 레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히치하이킹을 하며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했고 도중에 뜻밖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3년 커빙턴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곧 휴스턴으로 돌아왔고 두 아들을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6년 신시아는 아버지 제임스에게 이혼 수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휴스턴으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이 결혼을 끝내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이혼 수속을 끝까지 도왔고 마이클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아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어주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현지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모든 생활비는 부모가 부담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당시 24살의 전직 해병대원 데이비드 웨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며 약간의 오만함과 말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두 사람은 곧 동거를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신시아를 매우 배려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렸기 때문에 캠벨 부부는 계속해서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캠벨과의 다른 딸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찰은 신시아와 가족 간의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은퇴를 결정한 후 신시아가 자립해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랐고 이로 인해 그녀는 부모와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각자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신시아의 전 남편 마이클은 사건 당시 자신이 콜로라도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알리바이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마이클은 가장 먼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6월 22일 캠벨 부부의 장례식이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뜻밖에도 네 딸이 모두 지각을 했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아침 세 자매는 신시아가 집에서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기 위해 어머니 버지니아의 사물을 뒤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네 자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죠. 세 여동생은 신시아가 부모님의 죽음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유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모님이 신시아에게 무료 아파트, 생활비, 육아 서비스, 대학 학비 등 충분한 지원을 했음에도 그녀가 여전히 탐욕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막내딸 제니는 경찰에 신시아가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여러 번 표현했으며 심지어 아빠가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라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신시아가 장갑, 스키 마스크, 두꺼운 부츠를 착용하고 담배꽁초를 남겨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듯한 환상을 만드는 등 살인 현장을 위조하는 방법을 농담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조사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감식에서 경찰은 열린 창문이나 기타 핵심 위치에서 비교할 만한 지문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신시아를 살인과 직접 연결할 물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아는 이 사건의 최우선 용의자로 분류되었죠. 동시에 경찰은 범죄 전과가 많고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신시아의 당시 남자친구 데이비드 웨스트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시아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수사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이는 조사가 그녀를 통해 더 이상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은 이로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은 기존 단서를 중심으로 계속 조사를 벌였지만 공식적인 기소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찾지 못했죠. 검찰은 한때 살인 혐의로 신시아를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기소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1984년 말 캠벨 부부의 유산 청산이 완료되었고 신시아는 최종적으로 5만 8천 달러의 현금과 4세대 아파트 건물 한 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더딘 조사에 실망한 세 자매는 휴스턴 최고의 사립탐정인 클라이드 윌슨과 그의 팀을 고용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증거 수집과 분석 끝에 탐정팀이 내린 결론은 경찰의 판단과 매우 일치했습니다. 무작위 범죄가 아니라면 관련자 중 유일하게 명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신시아뿐이며 남자친구 데이비드 웨스트 역시 혐의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살인사건과 연결할 핵심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클라이드 윌슨은 비상수단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23살에 불과했던 젊은 여성 탐정 킴 파리스를 비밀리에 파견해 데이비드 웨스트에게 접근시키고 내부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입니다. 파리스는 젊고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지만 또래를 훨씬 뛰어넘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댄서였던 그녀는 나중에 해군에 입대하며 비행 통제관으로 복무하고 고도로 긴장되고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강한 규율과 현장 적응력을 길러주었죠. 제대 후 그녀는 사설 탐정업계로 이직했고 뛰어난 관찰력과 실행력을 신속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파리스는 즉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의 생활 습관, 성격, 일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치밀한 접근 계획을 세웠죠. 데이비드는 당시 한 청사진 회사에서 배달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생존주의자라고 칭하며 매일 역도 훈련을 하고 총기를 여러 정 수집하며 용병 잡지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때 그는 신시아와 헤어진 싱글이었죠. 파리스는 분홍색 레오타드, 망사 스타킹,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펑크록 가수 테레사 닐로 위장했습니다. 1984년 12월 19일 그녀는 데이비드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고 데이비드의 룸메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핑계로 들어간 그녀는 데이비드와 그의 룸메이트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날 밤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이어진 교제에서 파리스는 조용히 데이비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점차 그의 신뢰를 얻었죠. 점차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바를 열 계획을 털어놓았으며 신시아가 곧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의 투자자가 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각 파리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3-4번 만났으며 관계는 점차 따뜻해졌지만 파리스는 항상 관계를 플라토닉하게 유지했고 탐정팀이 몰래 동행하며 그녀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접촉이 깊어짐에 따라 파리스는 데이비드가 여러 차례 주도적으로 신시아를 언급했고 심지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더 많은 세부사항을 파헤치기 위해 조심스럽게 화제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월 말 데이비드는 파리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스터드가 박힌 검은색 가죽 팔찌를 선물하며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파리스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즉각 클라이드에게 보고하며 핵심 행동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20일 저녁 파리스는 데이비드와 데이트하는 동안 가방에 초소형 도청기를 몰래 넣었습니다. 동시에 탐정과 경찰관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근 차량에 숨어 있었죠. 대화 중 파리스는 자신이 댄서였던 과거와 그 험난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이 대화 분위기 속에서 데이비드는 마침내 경계를 풀고 자신이 신시아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리스는 충격을 억누르고 평온을 유지하며 데이비드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백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신시아가 창문을 미리 열어두었고 초대형 부츠, 비옷, 모자를 착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발 자국을 고의로 남겼습니다. 신시아와 데이비드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데이비드는 권총을 사용해 제임스와 버지니아에게 각각 3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그 후 신시아는 정신적 쇠약을 겪었고 데이비드는 그녀가 진실을 누설할까 두려워 한동안 그녀를 살해할까 고려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녹음 증거는 명백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데이비드 웨스트를 체포했습니다. 킴 파리스는 데이비드의 삶에 침투해 그의 신뢰를 얻고 주요 자백을 얻기까지 무려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임무가 끝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체포된 다음 날 신시아 역시 살인 가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신시아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체중이 눈에 띄게 늘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스스로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신시아가 경찰서로 호송될 때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 데이비드가 신문받고 있던 방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는 효과가 없었고 신시아는 신문실에 들어간 후 내내 침묵을 지키며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틀 후 신시아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캔베가의 세자매도 그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그녀가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건물과 현금 $58,000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세 자매의 변호사는 법이 누구도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해당 소송은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신시아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대배심은 신시아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녀는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텍사스법에 따르면 공동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누군가를 공범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으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 발생 후 거의 3년이 지난 1985년 12월이 되어서야 경찰은 다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시아는 살인, 살인 공모, 살인 교사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지만 이번 기소는 아버지 제임스 캠벨의 사망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버지니아 캠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시아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이유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점과 사건의 성공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증거가 신시아를 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하지만 증거의 강도와 유죄 판결의 확실성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진행 방식을 선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1985년 12월 11일은 데이비드 웨스트에 대한 공개 재판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판사는 데이비드와 킴 파리스 사이의 비밀 녹음이 법적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녹음이 채택될 것임을 알게 된 데이비드 웨스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데이비드는 신시아의 재판에 출석해 그녀가 살인 계획에 연루되었음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신시아의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제임스 캠벨의 살해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버지니아 캠벨 사건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경우 검찰은 그에 대한 사형 구형을 제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버지니아 캠벨 살해 혐의를 인정했고 2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웨스트는 휴스턴의 유서 깊은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모두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그는 야망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실파자였죠. 성인이 된 데이비드는 이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허름한 이중주택을 샀는데 이것이 그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년이 다 된 1986년 4월 4일, 검찰은 마침내 버지니아 캠벨의 사망에 대해서도 신시아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6월 13일 법원은 아버지 제임스를 살해한 혐의로 신시아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죠. 6일 연속 열린 재판에서 데이비드는 신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살인을 계획했는지, 사건 당일 밤의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 끝에 데이비드 1인의 증언만으로는 신시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결국 이 재판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1987년 3월 23일 신시아는 부모를 모두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동기가 탐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당했다고 믿게끔 데이비드를 고의로 조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신시아가 데이비드에게 자금을 제공했으며 살인 계획과 실행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동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신시아가 사건 당일 밤 10시경 부모님 집에 있었고 밤 내내 데이비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배심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배심원들은 데이비드의 증언과 그가 파리스와 교제하는 동안 남긴 일부 오디오 증거를 들었습니다. 1987년 4월 14일 2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신시아에게 2건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신시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6월 5일 신시아에 대한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데이비드는 제임스 캠벨 살해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그의 형기는 버지니아 캠벨 살해 혐의로 선고받았던 가석방 20년 불가 종신형에 병합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두 살인범이 차례로 재판을 받은 후 킴 파리스는 단숨에 대중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에이전트,
영화사 및 각종 토크쇼에서 그녀를 섭외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는 그녀를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한때 대중의 눈에 젊고 섹시하며 지적인 여성 영웅으로 비춰지게 했죠. 그러나 박수만이 뒤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성이 급상승하는 동시에 여론의 폭풍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파리스의 과거 이력을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댄서였고 불법 약물을 복용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폭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파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잠입 작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았을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믿었습니다. 클라이드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고용한 목적과 관련해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에만 빠져있는 여자를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스와 클라이드의 사적인 관계도 폭로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시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파리스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고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중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정했죠. 그녀는 고향인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 한 백화점의 매니큐어사로 일하며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파리스는 현지 수사관을 위해 일하는 한편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캠벨 부부의 이중 살인사건을 재현해 TV 스크린에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비드 웨스트는 2005년 4월부터 가석방 요건을 여러 차례 충족했지만 현재까지 승인받지 못했으며 텍사스의 레리 애들레이드 교도소에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신시아 역시 가석방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2021년 5월 17일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67세였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를 향해 끝내 총구를 겨눈 비정한 딸.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비극은 피로 맺어진 천륜마저 돈 앞에서는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우선시되고 돈이 먼저인 세상이라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